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 출석 21시간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친 얼굴의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다며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다만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오전 9시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돈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로 출석 당시에는 자신을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천원금은 사무국장이던 남모 씨와 김경시 의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직접 받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남 전 사무국장이나 김시 의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 전달 경위를 조사하며 세 사람 진술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앞서 남 전 사무국장은 강 의원이 김시 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시 의원 역시 지난 2021년 말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으며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 조사 내용을 다시 살펴본 뒤 재소환 여부와 함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네, 그동안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들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죠. 돈 전달 경위와 시점 등을 두고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이번 조사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 소환에 앞서 1억 공천원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모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김경 서울시 의원과 전달 창구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번갈아 부른 데 이어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대질 조사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한 설명부터 다릅니다. YTN 취재 결과 김시 의원은 경찰에 지난 2021년 말 남 전 사무국장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남 씨는 다른 시기를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원의 전달 과정이나 사용처를 두고도 말이 다른데 김시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의 요구를 받고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남 전 사무국장은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강 의원이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며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강선우 의원의 기존 해명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금품이 전달된 사실도 나중에 보고를 받은 뒤에야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인 돈을 돌려준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앞서 강 의원은 돈 전달 보고를 받은 즉시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 전 사건이라 세 사람의 주장 외에는 별다른 물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진위를 가려낼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 요청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 계엄 사태가 장기화되고 권력자에 의한 소위 친위 쿠데타는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내란죄 인정 여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 있었는지로 가릅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의 군병력과 경찰이 출동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정치인 체포까지 시도한 만큼 내란죄 구성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고 충돌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이제 탄핵을 하는 마당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이 상황의 국가의 이런 비상 상황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탄핵을 기각했었습니다. 특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한 전 총리를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서게 된 건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던 건데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전 총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 시각은 다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내란 가담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협조했던 겁니다.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에 주목했습니다. 계엄 사흘 뒤 서명한 문서를 계엄 선포 전에 쓴 것처럼 꾸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문제가 될 것 같자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사후 구서한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한 전 총리도 공무관계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희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재판 과정에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내란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까지 인정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기한 단식으로 시끄러웠던 당 내부가 정돈되고 일부 결속 효과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장 대표가 농성장을 지키는 사이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엿새째 유승민 전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중도 개혁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의 방문 자체로 상징성이 있는데 유 전 의원은 생각이 달라도 대의를 위해서라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보수 재건의 길을 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장 대표를 향해 비상계엄 사과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재고를 요구해온 소장파 의원들도 단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당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도 중단하라고 덧붙였는데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부 다툼을 겨냥한 거란 해석입니다. 오로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당 통합을 위한 그러한 계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 보수 야권 단결 분위기에 힘입은 의원들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부 여당이 좀처럼 단식장에 오질 않으니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통일교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공천명을 즉각 처벌 쌍특검법 실시하라. 로텐더 홀에서 꼬박 5밤을 자고 건물 밖으로 처음 잠깐 나온 장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전선을 함께 구축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의원 외교 일정에서 돌아오자마자 농성장을 찾겠다며 연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국회 금쪽이, 철 지난 선동, 단식이 아닌 단윤 필요 등 조롱 섞인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명분 없이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에 이은 무기한 단식까지 장 대표의 행보가 보수 연대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를 둘러싸고 공개 충돌했던 민주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청와대 만찬을 계기로 화해했습니다. 일단 손을 맞잡긴 했지만 갈등의 본질은 차기 당권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재점화 불씨는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청와대 만찬 뒤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1인 1표 우려 표명을 해당 행위라고 표현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비판하고 정청래 대표의 당헌 개정 속도전을 꼬집으려던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유쾌한 만찬장 분위기에 담긴 원팀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게 강 최고위원의 설명입니다. 설전을 벌였던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도 SNS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 태산 같은 신념을 지녔다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보란듯 손을 맞잡았습니다. 본인께서 저한테 또 전화를 하셔서 아이고 오해가 풀렸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충돌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만찬을 주재한 이 대통령의 직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이냐고 농담조로 물으며 오히려 여권 원팀 기조를 되살렸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휴전도 잠깐 당 안팎에선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당헌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다음 달 초 1인 1표제가 확정될 때까지 당권파는 이 사안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1대1로 바꾸자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시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반면 비당권파는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권리당원 지지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인 1표를 추진하는 거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됩니다. 다시 원팀을 외친다고 해도 권력의 본질상 기싸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상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새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외 신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 90분 동안 진행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대전환과 대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새해 국정운영 비전을 직접 설명할 거로 보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지방주도 성장과 일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등 모두의 성장 구상이 우선 거론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K컬처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담길 거로 예상됩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미 대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쟁점 현안이 많은 만큼 살아있는 이슈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오갈 예정입니다. 당장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에 시선이 쏠립니다. 공천원금과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협치, 검찰개혁과 당청관계 등에 대한 입장도 관심 가는 사안입니다. 공급과 세제 등 부동산 대책과 고환율, 고물가 등 민생경제 현안 역시 뜨거운 감자로 꼽힙니다. 6월 지방선거 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통합, 그리고 북한과 더불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외교관계 또한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자들과 사전 질문 조율 없이 이뤄지는 이번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토록 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출범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2차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권 주도로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불러오는 외환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 준비 계획 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와 그 일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가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까지 합하면 모두 17개 혐의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임명된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는 최대 15명, 공무원은 최대 13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사실상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란 의미라 야당에선 벌써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2차 종합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대통령이 의결을 했는데 특검의 추천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하고요. 대통령이 이 중에 1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특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대로 형식을 따르는 겁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은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최장기간 170일, 그러니까 결국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비판을 합니다만 저희는 안타까운 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말 절연을 제대로 했다면 뭔가 윤어게인 세력과 그 윤어게인 세력을 향해서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언제까지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이야기할 것이냐. 이렇게 해왔다면, 부정선거론자들과 절연을 했다면, 이렇게 됐다면 지금 특검을 지방선거까지 한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특검, 그러니까 그 2차 종합특검,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잔죄를 들여다보는 특검에 대해서 지방선거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백하는
모색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씨의 잔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잔죄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런 입장 가운데 하나가 지금 수사 대상에 지자체가 포함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을 털어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기간이 170일이라고 한다면 네. 지방선거 기간을 넘는 것이고 일단 이 2차 종합특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노상훈 수첩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공격을 의도했다든지 이렇게 7개 혐의가 있는 것인데 6개월 동안 대체 뭘 한 것입니까? 6개월 동안 수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다 탈탈 털어서 수백 명을 기소를 했는데 대체 왜 이런 사건들은 이때까지 안 한 것인지 그리고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 자체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제한적인 장치인 것인데 종합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3대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야당 죽이기 그리고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해서 어떻게든 정치적인 눈길을 이 3대 특검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려는 이런 야당의 저는 술수라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피로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특검이 필요한 곳은 이런 내란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라든지 공천 헌금이라든지 이런 민생과 관련된 또 정치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수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수 야권은 민주당의 쌍특검 수용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천지 특검도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이랑 신천지 특검을 각각 이제 따로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좀 전략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부터 통일교 특검을 하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반응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신천지 특검을 따로따로 해서 신천지 특검도 하고 통일교 특검도 하자. 그래서 각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인사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안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국민의힘이 더 연루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신천지라는 것을 계속 민주당 쪽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물타기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이런 물타기를 차단하고 통일교 특검이랑 신천지를 개별 사건으로 다시 진행하자라는 것이 현재 당론입니다. 네, 이제는 뭐 민주당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사실 통일교 특검을 저희가 받겠다고 한 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종교 특검을 들여다보는 김에 신천지도 함께 들여다보자. 심지어 최근에는 이 신천지 내부자로부터 이만희 총재로부터 뭔가 그 신천지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하라.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하는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2번이나 막아줬기 때문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가입했다는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5만 명 정도면요. 지금 국민의힘 뭐 100만 당원, 100만 당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는 저희가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선에서 붙었던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신천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바꿀 정도의 개입을 했다라는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자는 거죠. 저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7대 동단, 그러니까 종교 대표자들 만났을 때 이런 사이비 종교들, 통일교, 신천지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 좀 제대로 좀 수사해달라, 뭔가 제대로 처단해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천지를 왜 빼고 하자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최근에 뭔가 내부 폭로와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신천지를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다 뭐 따로 할 것도 없다. 종교와 관련된 지금 정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종교들은 뿌리를 뽑자라는 의견에는 다 동의하실 거기 때문에 신천지든 통일교든 특검을 통해서 저희는 다 샅샅이 밝혀내자는 게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쌍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까요?
공천 헌금과 관련돼서는 아직 얘기가 있죠. 지금 네. 장동혁 대표는 종교 관련 특검,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헌금 특검이 있기 때문에 네. 단 공천 헌금 특검과 관련돼서는 지금 야당의 목소리도 지금 집중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서는 계속 주장합니다. 공천 헌금 관련돼서는 국민의힘도 이해 당사자 아니냐. 국민의힘 관련돼서도 지금 공천 헌금 문제가 막 녹취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과 관련된 이런 그 안을 짜는 거는 잘못됐다. 이해 당사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는 그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뭔가 통과가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일단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명분인 그 두 가지 특검 중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뭔가 추구 전략으로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오늘로 이제 일주일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손글씨를 직접 썼는데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는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거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실제 이제 단식 현장을 3일차, 5일차 때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장동혁 대표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중합니다. 실제로 말투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고 밤에 이제 새벽 때는 의사가 상주하면서 바이탈 사인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단식을 하면서도 이제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네. 장미라든지 또 민주당의 이 입법 폭거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공천 이 비리 특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묵직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장동혁 대표와 거리감을 두고 있던 정치인들도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 단식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격려하는 또 응원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조금 분열됐던 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고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현재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최근에 여론조사라든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프레임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장 대표를 위로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은 없는데요. 저는 네.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단식을 보통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24일 정도 했었고 네. 야당에서도 그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 9일 정도 하신 적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희가 듣기로는 초기에 뭔가 이 소금과 물로만 하다가 잘못된 소금을 좀 드시고 몸이 좀 더 악화됐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초기에 뭔가 좀 길게 단식을 좀 못하실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가서 출구 전략을 함께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쌍특검을 다 수용하기 저희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일단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양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갖고 뭐 장청래 대표가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뭔가 좀 가서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좀 풀어주기 위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오늘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김에 장동혁 대표를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갈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무수석의 역할이 원래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와의 소통, 또 특히나 국회 안에서도 야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이고요. 네. 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께서는 과거에 원내대표를 역할을 하시면서 뭔가 야당과의 소통,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소통에 앞장섰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국회를 방문하는 김에 아마 전 단식장을 찾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원내수석이 정무수석이 가게 된다면 네. 그래도 대통령실이나 당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좀 의견 조율을 해서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한 상태에서 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냥 방문만 하고 그냥 무용으로 끝이게 되면은 또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당과 소통한 이후에 이 정도의 우리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자라는 좀 의견 취합이 있은 이후에 좀 방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저도 평소 홍익표 전 의원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또 메시지를 내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분께서는 장동혁 대표를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다만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정무수석의 자격으로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야당의 당대표를 방문할 때 단순히 그냥 카메라 몇 장의 어떤 장면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파악해서 이 단식에 대해서 엑시 플랜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제안을 들고 갈지는 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익표 수석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니즈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니즈가 조금 맞기는 어려운 시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당명 공모전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 대표의 단식이 어쨌든 지지층의 결집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하루하루 단식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네. 저도 현장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보면 굉장히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가장 주목됐던 그룹이 이제 친한계 의원들. 네. 이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당의 대표를 방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때까지 있었던 수많은 그 불화나 반목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대표를 방문한 것은 저는 일종의 승부가 끝났다. 승부라고 하기에 조금 말이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그간에 어찌됐든 저번 주만 하더라도 뭐 친한계와 그 당권파의 어떤 이 불화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친한계 의원들이 방문을 함으로써 장동혁 대표의 어떤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이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팬덤도 팬덤이고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단식 1일차, 2일차 때만 하더라도 아니 야당의 당대표가 단식하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 관심이 적지? 라는 내부적인 어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5일차, 6일차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의 성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민주당에서 조금 문제가 됐었던 뭐 보온병 단식, 출퇴근 단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소위 말하는 생 단식. 현장에서 그걸 다 기자들이 보고 또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내용이 퍼지면서 이 장동혁 대표가 정말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정치에 임하는구나. 그런 진정성이 장동혁 대표가 외치고 있는 통일교 특검,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이 단식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죽으면 좋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김영주 전 의원은 2004년, 20년도 더 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사실 최근 한 10년 이상 당직을 맡으신 적은 없죠. 당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뭔가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의 목적이 지금 쌍특검이기 때문에 쌍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비판을 해왔고 네. 아까 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을 또 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 전 대표와의 갈등, 내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좀 과한 공격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죠. 전 김영주 전 의원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 사과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당 입장에서는 뭐 20년도 더 된 그 시기에 공천을 했고 의원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당 차원의 입장을 내기는 좀 부적절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혜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제 열리지 못했고 어제도 열리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야 간에 논의는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뭐 날짜를 잡기 위한 논의들은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안 하냐는 거죠. 그 인사청문회 첫날 불발이 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혜원 후보자를 민주당이 보호해주겠다, 방탄해주겠다, 무조건 형식상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직무유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 달 세비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국민들께서 이런 거 일하라고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검증하라고 지금까지 뭐 2주 넘도록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국민들께서는 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그 해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청문회장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자, 청문회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무조건 통과시켜 줄까요? 국회의 역할은 적격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부적격 보고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내서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자신 없는 것 아닌가? 이혜원 후보자 20년 동안 함께 정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렇기 때문에 이혜원 후보자의 뭔가 민낯을 드러내는 것 본인들도 두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겁니다. 왜 대체 못하는 거죠? 뭐 지금 추가 폭로할 게 있다. 추가 녹취도 나올 것이다. 이런 자신만만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서 막상 인사청문회는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니, 이혜원 후보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국민의힘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물음을 계속 던지실 겁니다. 네, 청문 보고서 채택 기간은 어쨌든 오늘까지고요. 청와대에서는 재송부 이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이라도 이혜원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국민의힘은 내일이라도 열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언제라도 이 특검에 대해서, 이 청문에 대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고요. 네. 방금 그 대변인님 말씀해주신 거랑 저는 반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기재위 그 의원들은 이 이혜원 청문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다. 네. 이런 게 저희 당론이고 개별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이혜훈 전 의원이 후보자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특종만 100사건이 나왔거든요. 하루로 치면 한 4개에서 5개씩으로 나온 것인데 이 부분에 어떤 검증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요청을 한 것인데 이혜원 후보자의 입장은 내가 75% 답변을 했다. 네. 근데 그 75%의 답변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라서 이 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그거를 답변했다고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 저희 당에서 파악한 어떤 답변의 수준은 15% 정도밖에 답변을 수령하지 못했다. 전혀 다른 것이지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자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또 아파트 청약 관련 논란이라든지 또 자식에 대한 어떤 증여 관련 논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정보의 어떤 수령이 필수적인데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그냥 청문회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엉터리 청문회 우리는 하기 싫다. 네. 제대로 된 정보를 내놔라. 왜 그러냐면 정말 국무위원 청문회 역사상 정말 최악으로 평가될 만큼 녹취라든지 관련된 정보가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청문회 해갖고 어영부영 넘어가기 싫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인 것이고 네. 지금 이혜훈 후보자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아침에 백브리핑에 나와서 국민의 검증을 직접 인사청문회에서 받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용하기 싫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국민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자료가 너무 없다. 형식상의 청문회가 될 거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자료 제출률은 핑계입니다. 저희도 야당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 윤석열 정부 때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런 국무위원들 자료 제출률로 따지면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저희도 비판하면서 결국 국민들께 인사청문회 들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도 제출 못했습니다. 이런 자료도 제출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의혹이 높은 겁니다라고 설명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다 잊으신 겁니까?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인사청문위원들이 막 수백 개의 막 자료 요청을 하거든요. 네. 제대로 제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백 개 제출해서 자 이거밖에 20%밖에 제출 못했습니다. 이런 건 핑계고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혜원 후보자의 뭐 예를 들면 그 자녀들의 그 병역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자 병역 의혹이 있는데 자료 제출하십시오 하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를 들면 삼남 같은 경우에 서초경찰서에 공익이 딱 3년 동안만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자 비리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에게 답변을 드릴 게 아니라 다른 행안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25개구의 경찰서에서는 공익요원을 운영한 적이 없다. 서초경찰서만 이혜원 후보자의 삼남이 군대를 갔을 때 그때만 공익요원을 운영했다. 이 자료만 확보를 하면은 국민들께서는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더 비리를 밝힐 것도 없습니다. 아, 25개구 중에 서초구만 이혜원 후보의 삼남이 군대를 갔을 때 공익요원을 운영했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 자료 제출률은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시작해도 충분히 밝혀낼 게 저희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쌍특검이나 이혜원 후보자 청문회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을 국민의힘은 좀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렵게 모신 분이다. 네. 그래서 청문회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 유사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혜훈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전원이 다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답변이 불성실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연루돼 있는 의혹 자체가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 가점 74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장남을 위장해서 본인 집에 얹혀 살게 했다는 이런 의혹은 개인의 어떤 정보 동의가 없이는 저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언론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냥 제한된 정보 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런 어떤 입장을 저희가 강하게 내부적으로 이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좌시하지 않고 이번엔 정말 제대로 자료를 받아서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다면 단순하게 그냥 또 넘겨짓기식으로 청문회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발언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자세나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지금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언급들을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참 다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에 다양한 질문을 다 받아내실 겁니다. 지금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했던 기자회견 횟수보다 지금 아마도 기자간담회 횟수를 곧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자들과 다양한 질문들을 가감없이 다 받아내고 계시거든요.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됐든 민주당과 관련된 곤란한 질문도 다 받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고 국민들이 그럴 것들 과정을 보면서 그런 곤란한 질문들도 다 수용하는구나. 이혜원 후보자와 관련된 질문들도 저렇게 답변하시는구나라고 보면서 주권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받아내는 대통령의 모습, 자세, 태도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잠시 뒤에 시작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저희 YTN이 생중계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테러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건 축소나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다 흉기 습격을 당해 목 부위를 다쳤습니다. 법치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현장에서 붙잡힌 가해자 60대 김모 씨는 정치적인 이유가 범행 동기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이후 김 씨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고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테러 지정과 함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범인의 단독 소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왜 윤석열의 총리실과 국정원에서는 그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는지. 정부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소집한 배경으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은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테러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입니다.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각오로 저희들이 임해야 한다. 정부는 테러 지정 후속 조치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지난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타당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청와대의 불법 인사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인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업무보고 과정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행위에 대해 명확히 답변 못해 이재명 대통령과 공방을 벌였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은 대통령실이 공항공사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자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기하며 인사 개입을 이어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인사 내용을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 개입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업무보고 논란 이후 뜬금없이 인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감사 지시도 내려와 유례 없는 표적 감사까지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인사 개입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경영진의 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정 감사를 하게 된 건 공항 이용객의 불편 우려 등 문제가 언론 지적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사장 주장인 구체적인 인사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해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더 큰 문제는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와 목도리까지 중무장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핫팩으로 얼굴을 감싼 채 차가운 공기를 버텨내고 추위에 코끝이 먼저 반응할 만큼 아침 공기가 날카롭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영하 21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철원은 영하 18.3도, 파주 영하 16.2도, 서울도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8.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왔을 때 딱 너무 춥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목도리 잘 안 하는데 오늘 추워가지고 하고 나왔고요. 핫팩도 요즘 귀찮아서 안 챙기다가 추워가지고 하나 챙겨서 나왔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조금씩 사라져가지고 좀 많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북극에서 시작된 강력한 한기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오면서 한파가 본격화된 겁니다. 해가 떠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한 채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한낮 햇살이 비추는데도 살을 내는 추위에 잠깐이라도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 피부가 얼어붙는 느낌을 넘어 아프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강추위가 어제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의 특징을 대기 흐름이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오래 머물면서 보통 하루 이틀 추위가 나타났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추위가 길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파에 더불어 오늘은 호남과 일부 해안, 산간 지역에 많은 눈까지 겹칠 걸로 보여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강한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하 5도, 체감온도 영하 10도로 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25cm,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호남 내륙에도 많게는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료품과 신선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넉 달 연속 오르며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1,48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도 가공식품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장을 보며 꼼꼼히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들. 최근 오른 물가를 실감합니다.
10만 원 정도 샀으면 지금은 12만 원 정도 사야지 되니까 체감하기에는 물가가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 식료품과 신선식품이 각각 1.5%와 7.5%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전년 대비 33.3%나 올랐고 쌀과 어류도 두 자릿수 넘게 비싸졌습니다. 가공식품인 소스류가 17.3%, 원두커피도 13.7% 올라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릴 것 없이 모두 올랐습니다. 여기에 고환율이 식품 가격에 끼치는 영향도 걱정입니다. 이 커피 믹스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분기 1년 만에 가격이 16.5%나 증가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100% 수입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과 설탕 같은 가공식품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에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원료인 달걀 가격도 조류 인플루엔자와 유통구조 문제로 공급이 줄어 가공식품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달걀처럼 신선식품 자체로나 가공식품 원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 상승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달걀을 시중에 풀고 과일, 채소 출하 관리와 축산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취재기자실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약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됩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신년 기자회견 1월 초에 열리는데 올해는 좀 뒤로 밀렸습니다. 새해 벽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바로 이어서 잡힌 일본 방문 일정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회견에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거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해 대기업 중심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컬처를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각오도 재차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도 관심이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회견에서 사전에 질문을 조율하는 이른바 약속 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현안 관련 질문을 자유롭게 하면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답을 할 거란 의미입니다. 다만 답변이 특정 사안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우선 민생경제 부문에선 공급과 세제 등 부동산 대책과 고환율, 고물가 대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북미 대화 지원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중일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어떻게 펼쳐 나갈지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부문에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과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검찰 개혁과 당청 관계 등에 대한 입장도 관심이 가는 사안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지자체 간 행정통합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목받는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은 잠시 뒤 이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1억 원 공천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강선호 의원이 2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자 강선호 의원 꽤 긴 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은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사는 새벽 2시쯤 마쳤지만 강 의원은 이후 4시간가량 진술조서를 다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1시간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찰에 출석한 강 의원은 조사를 앞두고 자신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천원금은 사무국장이던 남모 씨와 김경 시의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직접 받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다른 핵심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죠. 네, 강선호 의원은 앞서 1억 원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가성 입증에 중요한 돈을 돌려준 시점 관련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경 시의원 역시 지난 2021년 말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으며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 원을 받았던 게 맞는지 또 돈이 오간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경찰은 일단 강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 내놓은 진술을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전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 재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경제가 망가지고 신인도가 엉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셔야 된다든지 하셔서는 안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저는 반대라는 취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는 몇 시에 나옵니까?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선고 기일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9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인데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상 첫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선고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YTN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주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부분인데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오늘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이 위증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고는 이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또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재판부의 선고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향후 다른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특검의 실질 구형 방침이 이번 재판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됩니다. 어떤 법적 의미와 쟁점들이 있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 생중계 매우 이례적인데 대통령이 아닌 인물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생중계가 됐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례처럼 이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때는 생중계를 허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이 전직 공직자 신분으로서는 생중계가 허가된 최초의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별도로 이 생중계 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간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크거나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의 측면이 크고 또 국민적 관심 사안인 경우에는 일부 사건에 대해 선고 부분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허가한 것 같고요.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고 순서를 좀 살펴보면 우선은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해서 먼저 판단할 것이고 유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이 양형 사유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그 주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죄, 무죄인지, 유죄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징역 몇 년인지에 대한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낭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이 위증은 사실 직접 시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기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선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느냐,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로 보느냐 이 두 가지 혐의 모두 선결적인 전제가 일단은 12월 3일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이 내란에 해당해야만 방조 내지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생중계될 선고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 과연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대통령에게 보장된 이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는 것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덕선 총리에 대해서 이 내란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려면 일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로 인정된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일련의 행위들을 방조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범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갈리고요. 또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과연 방조 혐의에 있어서 이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이 전직 대통령을 만류했었어야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심증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재판부가 먼저 어떤 선택적 병합을 요청을 하면서 방조범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한 전 총리가 특히나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는데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는 동일한 기록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직후에 한 전 총리의 행적이나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기각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재판을 하는 도중에 특검으로 하여금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정범의 형태까지도 추가 기소를 한 다음에 선택적 병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내란 관련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나오는 한 가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헌재 탄핵이 기각됐던 이유도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CCTV가 좀 뒤늦게 발견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 기각돼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소집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CCTV가 뒤늦게 발견이 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만류하지 않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적극적인 정범의 형태로까지 지금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중요한 물증이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부분은 기각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헌재 탄핵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해진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CCTV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또 혐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CCTV는 그 소리가 녹음이 되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련의 행동 부분은 분명하게 객관적 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의 진술에 흔들리지 않고 특검이든지 법원은 일단 객관적인 물증에 해당하는 CCTV를 그 기준에 두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아마 판단해보는 그런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판결문을 아마 낭독을 하면서 중요한 증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유무죄 판단의 근거를 이야기할 텐데요. 아무래도 한 전 총리 일련 행적이 담긴 이 CCTV 내용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중요한 또 증거로서 설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란 특검은 구형을 15년을 했는데 실질 구형임을 강조했습니다. 체포방해 사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그 선고에서는 구형의 2분의 1이 선고됐는데 이때 감경 사유로 초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많은 지금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사실상 초범인지 여부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 또한 계속 공직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초범에 해당할 것이고요. 따라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전 총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가볍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위증 혐의만 인정하고 있고 굵직한 혐의인 내란 관련 혐의라든지 아니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
선포문을 부서하고 이후에 폐기를 지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은 불리한 또 양형 참작 사유로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형량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전 총리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내란 본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생중계해드리겠고요. 자, 강선우 의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까지 무려 2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까요? 네, 지금 세 사람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강모 씨, 그러니까 이 전직 사무국장이 돈을 받은 것이고 내가 그 내용을 보고받자마자 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일련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금 이 남모, 이 전직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금원 1억 원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밝히고 있고요.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 더욱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 의원을 2021년 말에 이 남모 씨와 함께 만났다는 것이고 그때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해당 금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꽤나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세 사람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바로 돌려줬다라는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그러니까 남모 지금 사무국장으로부터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반환을 언제 지시했는지,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이 남모 씨인지 아니면 강선우 의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궁 조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이 해당 금원에 대한 사용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공천 헌금인지, 그러니까 이 공천과 1억 원이라는 금품과의 대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언급하신 그런 진실 게임 양상이 지금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라고 그 강선우 의원이 지목을 했던 남전 사무국장, 이 사람이 진술을 최근에 바꿨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물건을 강선우 의원이 차에 실으라고 해서 실었을 뿐이고 그게 돈인 줄은 몰랐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세자금이었다라는 진술을 경찰에서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경시 의원과 남모 씨가 비슷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1억 원에 대해서 최종적인 종착점이 강선우 의원이었다라고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 뇌물죄 공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대가로서 금품을 주었다라고 자백할 경우에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준 시기, 그리고 돈을 준 대상, 그리고 돌려받은 시기와 당시에 강선우 의원의 워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경시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남모 이 전직 이 사무국장의 진술마저도 김경시 의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가고 또 1억 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군경이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에 대한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군경 TF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이 대상이고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오늘 아침 8시경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병 확보에는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병 확보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강선 의원의 조사가 길어졌던 것은 강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 시간도 길었을 것이고 조사 열람 시간도 4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선 의원을 한 차례 더 부른다 한들 강선 의원의 진술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
시점에서 김경 시의원의 진술 그리고 남모 씨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경찰이 그간 이 압수수색 시점이 상당히 늦었던 것이 아니냐, 김경 시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았는데 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그간의 비판을 해소하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신고가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어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린란드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 전운이 감돌면서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 급락했는데요. 그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1.57%, 코스닥은 1.88% 내렸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뉴욕 증시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애프터마켓에서부터 크게 출렁였는데 오늘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일본 정치권 영향으로 엔화 약세까지 반영이 되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3원 오른 1,48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 출발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공천 헌금, 통일교 의혹 관련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찾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귀국길 SNS를 통해 장 대표와 추가적인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장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로텐더 홀입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7일째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조기 귀국해 장 대표를 찾았습니다. 자, 원래 이 대표는 23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장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길어지자 조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대화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그리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를 수사할 쌍특검을 요구하며 공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짧게 전해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어제 장 대표의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 특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던 건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물타기 하려고 그러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프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장기 투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그래서 대표님 몸을 최대한 추스릴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장 양당의 공조라는 걸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건강 상태 너무 안 좋으시다는 말 듣고 또 걱정되어서 지금 뭐 대한민국인 사람 치고 대표님의 결기를 뭐 믿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투쟁의 길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서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건강을 많이 물어본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현재 장동혁 대표가 몸을 추스르기 바란다. 그리고 양당의 공조를 위해서 지휘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면서 장동혁 대표의 건강을 신경 쓰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귀국했으니 앞으로 국민의힘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의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왔는데요.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70.2%, 석유 제품이 17.6%, 무선 통신기기가 47.6% 증가한 반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각각 10.8%, 11.8% 감소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30.2%, 미국으로의 수출도 19.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에서 투자받을 2천억 달러 투자 대상에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추우셨죠. 서울은 영하 12.1도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도 패딩과 모자, 핫팩과 마스크로 강해진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샤워하고 나오는데 머리카락이 다 얼어서 보니까 영하 10도가 넘었더라고요. 주말까지 춥다고 하는데 좀 대비를 좀 잘하고 집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1.8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파주는 영하 17.3도, 안동은 영하 10.2도로 그 밖의 전국 곳곳에서도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5도, 청주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 속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와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역은 주 후반까지 눈이 이어지는 반면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대설이 예고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차츰 강풍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수사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